고소를 당한 가해자, 이 경우에는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노력 다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 피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패소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해서 형사 피해자가 되었는데 막상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 왜 패소하게 되는지, 모든 사건에 통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주 묻는 질문으로 피해자 조사 잘 받았는데 가해자가 무혐의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무혐의라고 하는 거 보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이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또 피해당한 게 분명한데 가해자가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라는 질문도 좀 많이 주십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나 재판에서 지게 되는 핵심적인 패소 이유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먼저 피해자라는 호칭에 현혹된 방심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라고 불러줍니다. 최근에 어떤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피해자가 맞냐, 피해 주장인이 맞냐, 피해 호소인이 맞냐, 이런 언젠가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논란 다 차치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란 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는 범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상 가해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건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까지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때 유죄 판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지고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고, 그때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로 확정이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라고 본다면, 전 단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피해자라고 호칭을 할까요? 이거는 어떤 편의상 혹은 피해자로 나중에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이르기까지 보호 규정들이 있는데, 피해자로서 이런 보호나 배려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로 호칭을 먼저 해주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수사재판에서는, 수사도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절차거든요.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볼 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 이제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 말이 진실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검증이 됐을 때 그때 가해자를 유죄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위 진술이다 혹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입건이 돼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고 본다면. 피해자라고 처음부터 불러주니까 이런 호칭에 현혹이 돼서 방심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심들을 하느냐, 일단 피해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이 유죄 판결이 될 정도로 상당히 신빙성이 높게 진술이 돼줘야 되는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주체이자 당사자 본인이다 보니까 객관화하지를 못해요. 나는 피해당한 게 내가 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왜 피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주장밖에 못하면 좀 사건이 어려지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진술에도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게 또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나 재판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제3자, 수사관, 또 판사, 재판, 이걸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유죄에 가깝게 신빙성이 높도록 진술을 하고 이 부분을 검증을 해서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심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사나 재판에서 전력 투구를 좀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소를 당한 가해자 이 경우에는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징역을 갈 수도 있고 전과에 따라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노력 다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 피해자의 경우 아니 내가 피해 입은 게 당연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또 시간도 들이고 또 비용도 들여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시간 비용 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실제 전문가 도움이 주로 변호사일 텐데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 측의 진술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오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사관을 통해서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최대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피고인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어떤 증거들을 내세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 내내 좀 참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피해자가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비용을 들여서 누구 변호인이든 변호인 직원이든 이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 보면 결과에 있어서도 좀 잘 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소극적으로 조력만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상담을 해서 선임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선임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일이 사선 변호사만큼 적극적으로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파악하고 시간 노력을 투입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쓴 책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적어놓긴 했는데 그와는 별개로 왜 패소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제가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이런 이유를 좀 미리 잘 알고 계시면서 수사나 재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물론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한번 좀 추려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답변도 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